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방미했던 보수야당 의원단이 지난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 우산으로 충분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미 의원들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에 직접 전달하는 외교적 노력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일이죠. 우리끼리만 떠들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만나야 합니다.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이없는 안보관, 안보무능, 안보포기,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연일 맹비난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미 정부에 대해서도 온갖 표현을 동원해 비판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전술핵 소유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전술핵 내놓으라고 때를 쓸 상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혈맹국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주냐며 미 국무부 앞에서 하다못해 항의 성명이라도 내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술핵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면서 왜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합니까?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주먹이라도 휘둘러야 하는 거죠. 예. 이 대사관이 어딘지 모르십니까? 광화문에 있습니다. 김호준의 안내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때요? 월요일인데? 네. 예, 괜찮습니다. 어떠신가요? 안 좋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오프닝을 해봤더니, 예, 오늘 역시 한 두세 분 정도 발음이 꼬이는 것이 평상시와 똑같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한미 양국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결과를 규탄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더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유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5번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관련해서 제가 어제 주말에 요새 제가 영화 무대 인사를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전수식 게임에. 그래서 어제 밤늦게 기사를 몰아서 검색하다가 이 통화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썼는데, 네, 뭐 그렇죠. 트위터를 쓴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에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평균 하루에 6개를 그렇게 써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 통화 직후에 트위터를 썼어요 또. 그러면 우리 언론의 이제 취재 대상이 됐잖아요 보통. 취재 대상이라보다는 중계 대상이 되는데 특이한 기사가 눈에 띄어가지고, 예. 긴 가스관이 북한의 형성 중이다. 유감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이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국,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 부상 이거 밝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판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하는데 한국이 북한 우방인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을 트럼프가 싫어한다. 이런 해설과 함께. 똑같은 논조, 이게 이제 연합기사예요. 똑같은 논조 기사가 뉴시스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스관 사업 부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감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북한과 경제 협력하니까 트럼프가 못마땅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조그마한 군소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예요. 연합과 뉴시스에서. 아무리 봐도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트럼프가 무례하고 자충우돌 하지만 러시아 사업권을 놓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러시아가 얼마나 가까운데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트럼프가 쓴 것은 long gas line forming이에요. 이게 이제 주유소의 길을 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주유소 앞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휘발유, 그러니까 주유소 가스라고 가스 스테이션.
이게 미국 경제제도로 북한이 물자가 부족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일종의 비꼬는 표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안 됐다라는. 그 주유소 앞에 북한 주민들이 줄을 길게 섰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투배드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언론에서는 긴 가스관이 북한의 형성주기여서 유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북한이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데 쌤통이다 하고 자기가 한 북한 대북 경제 제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거 어려운 용어도 아닌데 하나도. 이런 오보를 낸 것이 연합뉴스면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 아니에요? 이 기사를 쓴 분은 무려 워싱턴 특파원이에요. 이 두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협조하지 않아서 미국이 싫어한다. 한미동맹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거. 예, 그에 대해서 아침에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오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네. 비슷한 취지 이야기인데요. 오역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영어를 잘하시나 봅니다. 아니,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 특파원을 할 정도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ong gasoline forming. 저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언론들이 하도 자기들끼리 한미동맹이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가 비판적이고 이렇게만 비판해온 기사를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건 정말 이게 오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삐딱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하간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삼을 정도예요. 네, 이번 트윗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칭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해석이. 네? 그렇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요. 네. 제 말이 맞아요. 네, 어려운 네. 영어가 아니에요. 네. 이걸 그렇게 보니 그걸 한 통신사도 아니고 양대 통신사가 모두 만약 이 기사를 받아 쓴 언론사나 아니면 뭐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새로운 2차 기사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또 이제 봐라 트럼프 비판했지 않냐. 응? 한미동맹이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바보들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하태경 의원이 이걸 새벽에 트윗을 했다고요? 네, 자신의 SNS에 오늘 오전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직 오전이니까요. 아침에 올린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비슷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습니까, 혹시? 네, 미국 언론들이 북핵 위기를 풀어가는 트럼프식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메시지를 내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어떤 언론에서? 예,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뉴스 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양대 통신사의 오보는 이게 크게 문제 삼을 정도라고 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거리가 없냐 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절대 하지 않을 실수라고 봅니다. 네, 길지 않은 트윗 멘션인데 민망한 오역을 한 거죠. 네, long gasoline forming. 이걸 어떻게, 러시아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 마음이 그렇게 먹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출국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속한 국회 인준을 호소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인준의 키는 국민당이 지고 있는데, 예.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내고 있지 않고 과연 24일 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다음 주는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방송사 주요 간부와 PD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문건도 자세하게 나왔는데 국정원의 문건 제목은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 노조 무력화, 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장악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도 했어요. 예. 제가 MBC에서 상담 방송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좌편향 인물로 꼽히신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소위 PD, 예, 일선 기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국정원에서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상담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상담 방송 담당 PD가, 방송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딴 곳으로 보직 발령이 났습니다. PD 한 명이었는데. PD가 딴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예. 그리고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예,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예. 이게 사전에, 예, 인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알게 되잖아요. 회사 내에서. 내가 어디로 간다. 혹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연출 PD가 한 명인데 그 PD를 딴 데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갑자기 보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거죠. 갑자기 보내고, 예. 그분은 그 다음에는 이제 PD가 아닌 일을 했죠. PD였는데. 지금 웃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 문건대로 진행됐다는, 게 사실이고 실제 경험하기도 했다. 야. 자, 다음. 저희 오늘 게스트가 많거든요, 오늘. 예, 네. 복잡합니다. 예, 빨리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5.18 민주화 운동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올린 사람은 김여진, 문성근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올린 사람과 똑같은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쓰는 호남 비하 발언과 5.18을 폄하하는 발언을 썼다고 합니다. 지역 감정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때 활용했었어요. 예. 근데 이런 뉴스들 계속 얘기하지만 꼭 앞에 MB 국정원이라고 토를 다는데 박근혜 국정원은 MB 국정원 시절에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되게 안 들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실제로 성공적이었다고 뭐 자축도 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박근혜 국정원 시절에는 안 했겠어요? 예. 자꾸 MB 국정원이라고 한정하는데 박근혜 국정원 시절에도 동일한 일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조만간. 네, 현지 조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까지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성근 씨가 일베 정권이라고 했었죠. 예, 그런 사진들은 일베에서만 나온 줄 알았더니 국정원이 직접 했다고. 예.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개혁위원회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 사이트에도 과거에 국정원이 돈을 댄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뭐랄까요, 추정들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일베 유저들을 국정원에서 실제 초대해가지고 강연도 했었어요. 시계를 줬다라고 해서 예. 인터넷에 올라왔던 것도 본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뒤에서 지원도 했느냐. 거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제목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당국이 미얀마에서 국경을 넘어온 로힝야종 40만 명에게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복잡한 뉴스인데, 예, 로힝야 뉴스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오늘은 4부에서, 네, 국제뉴스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됐냐면, 이제 앞이 굉장히 긴데, 요 뒷부분만 얘기하면, 원래 로힝야족이 이제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발원한, 네, 소수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거기다 강제 이주시켰죠.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 탄압하니까 다시 방글라데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얀마하고는 언어와 종교가 통하지 않고 방글라데시하고는 언어와 종교가 통하거든요. 되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말하자면 자기 선조들, 예? 선조들이라고 해봐야 긴 것도 아니고 100여 년 전인데 선조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고 있다. 갈 데가 없어요. 예. 네, 이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영선 의원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을 다시 대정부 질의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죠.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BK,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2007년 당시에도 사실은 BBK 최정방 공격수 중에 한 분이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정부 질의에서 문자를 공개하셨어요. 예. 네. 박영선 의원에게 사죄드리며 그리고 저에겐 2개의 카드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셨는데 이게 요 문자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문자인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자가 왔고 전후 맥락이 뭔지. 그 2007년 이제 1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명박 후보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5,200여 명의 피해자가 났고 또 6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켜서 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이 BBK의 실소유자가 바로 이명박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실소유자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명박 그 후보께서 나는 실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김경준이 실소유자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선거를 버텼는데 네네. 이 김경준이 이제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입국을 하니까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이상이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민주당이 이명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경준 씨를 국내로 데리고 왔다라는 기획 입국서를 주장을 하게 됐고 그렇죠. 예. 그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BBK 가짜 편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가짜 편지를 흔든 사람은 바로 당시에 그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홍준표 클린위원장이 이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민주당과 김경준의 발언이 거짓이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작한 이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3년 3개월 후에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 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날조됐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후에 저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낸 이유는 이 BBK 가짜 편지 사건으로 제가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검찰이 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것을 기획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각본을 짜놓고 제 주변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수사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때 이제 가짜 편지는 사실 좀 약하고 증거 조작을 한 것이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네. 있지도 않은 민주당이, 어떤 조작을 했다고, 그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을 갖다가, 또 기소를 하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이 BBK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억울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되는 상태고 전봉주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흔들었던 편지는 가짜라고 편지를 작성한 당사자가 당시에 폭로했지 않습니까? 신명 씨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일로 고생하신 박영선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그거 내가 쓴 가짜라고 이렇게 폭로하면서 보낸 문자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나에겐 아직 두 개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2개의 카드가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분이 그 문자를 보내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 외에는 전부 거짓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검찰이 그 새로 출발하겠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을 사죄를 국민한테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새로 출발하려면 바로 이 BBK 사건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검찰청 발표가 전부 가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검찰이 이 가짜 편지의 윗선은 없다라고 해서 꼬리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윗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면죄부를 줬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그 당시에 그 면죄부를 받고 조용히 있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 요즘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신명 씨가 자신에게 네. 편지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 그리고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밝힌 인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 네. 그리고 최시중 그리고 이명박 특보 당시에 그리고 김병진 특보. 예. 네. 그다음에 동서인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혁 씨 이런 분들을 이름이 직접 거론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또 예.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홍준표,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흔든 홍준표 대표가 윗선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그 당시에 매우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이 그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뭐 여전히 남아 있고 신명 씨의 주장은 그러했는데 실제 신명 씨에게 그런 편지를 쓰라고 지시를 했던 양승덕 씨는 그냥 대학에 직원에 불과했는데 한 대학에 이분이 네. 다 그냥 이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론이었는데 지금 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제대로된 검찰 수사를 새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별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님이 2007년에 이 건으로 사실 고생을 같이 하셨는데 네 고생 많으셨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었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거의 감옥 가실 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거의 감옥 네. 가실 뻔한 걸 알고 있고. 네. 자, 이 건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네. 현 검찰총장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게 재수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게 재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BBK와 관련된 그 수사 검사들이 한 뭐 3분의 2 정도는 그만뒀지만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아 있는 그 검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게 이제 일종의 가짜 편지도 뭐 윗선이 없다 이런 정도로 그렇죠. 무마하고 민주당을
더 수사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박영선을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양심대로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주장을 사석에서 할 게 아니고 예. 국민 앞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그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진실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초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는 검찰이 이런 어떤 정치권에 휘둘리는 검찰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당시에 검찰 출신들이. 네, 제가 듣기로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수사했던 검사분들이 예. 우리가 그때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배우 MB입니다. 배우 아시죠? 요즘 잘 나가는 거 사상 초유의 두 영화 동시 주연. 하나는 저스트 게임, 또 하나는 공범죄들. 좀 있으면 또 깐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또 보자. 에? 없네? 주진우가 왜 없노? 진우야, 진우 어디 갔어? 응? 애국? 비행기 타고 애국 갔다고? 일마, 이거 또 뭘 이렇게 외국을 가? 참나, 이거. 요즘 뉴스 공장 출연자들 영 마음에 안 들어. 주진우 그러면 기자 같지도 않은 게 말이야. 제가 전문용도 후루꾸라고. 가만있어 봐. 이 놓고, 혹시, 안 온 거 정장 아닙니까? 아이고, 맞네. 아이고, 정장님 요즘 안녕하시지요? 언제 밥 한번 해, 밥. 근데 지금은 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고, 꼭 나중에 맛있는 무요, 그거하고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너무 그 사람 뒤끝 갖고 있으면 안 좋아, 정신건강 봐야, 안 좋다, 건강해진다고. 일단 나 오늘 간다. 네, 지난 4주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리즈 저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안항구 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왜냐면은, 옆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서 출국하는 관계로, 예, 전화 연결로 잠깐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연속으로 몇 주간 문서도 공개하고, 또 그 문서 의미도 잘 짚어봤는데, 앞으로 계속할 일입니다만, 자, 여기서 주진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왜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문서 말고, 오늘 이제 스튜디오 못 나오니까, 그동안 만나온 이명박 주변 인사들로부터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구체적 정황이나 증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를 또 출국하십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채취를 찾아서, 네, 멀리 갔습니다. 네. 채취. 네, 공항이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행기 타러 오는 걸 아는데, 자, 그럼 실소유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으면, 다스가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냐 하는 처남 혹은 형이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취재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많이 만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공개한 문서들도 받은 건데, 이렇게 받은 문서 말고 전해준 이야기, 그들의 증언은 또 없나요? 증거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BBK 특검 때입니다. BBK 특검 때 다스에서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때 정호영 특검이 덮었죠. 네. 덮었는데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로 갔다, 이런 출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이
막내 동생이 전도사님이세요. 네. 저기 서울의 어디 교회에 계신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선교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뭐 헌금을 내서 했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그 아하.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는데 이 돈이 대체 어떻게 쓰였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전도사였던 막내 동생분이 그 돈은 전도 자금으로 쓰였다 혹은 교회에 헌금되었다 하는 네. 문서를 썼다고요? 그 허위 내용의 그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허위 증명서를 내고 나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큰오빠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네. 구이동에 현대 무슨 아파트 12동 몇 호에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이 허위 그 증명서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좀 오빠를 걸렸나 구했죠. 예, 오빠를 구해낸 네, 그리고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고 나서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네. 오빠들이 다 갚을게 이렇게 오빠가 갚을 거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회계기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 딴 데 쓴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였고 전도에 썼다고 예. 이제 서류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전도사니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기도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분의 직원이었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거? 네, 회개 기도는 굉장히 엄숙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엄숙했다는데 왜 웃어요? 네. 엄숙할 수 있죠. 얼마나 네. 마음이, 네,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다른 실소유주 정황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과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다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정황은 나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증거는 있나요? 관련해서? 네, 가회동 집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그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그 다스 사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그 누구랑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가와 그 청와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가의 위치에 대해서 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다스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런 말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안가에 직접 챙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시기나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된다는 거죠? 네네. 시기와 장소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자 직접 시절에. 그런 보고를 했던 당사자거나 혹은 뭐 직접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실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직접 뭐 보고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대통령 또, 선거 가장 그 첨예하게 그 대통령 선거에 그 가장 열심히 뛸 때였고 당선자 시절 가장 바쁠 때도 다스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되는 셈이고 또 다른 관련 증언이나 인사의 발언은 없습니까? 취재가 좀 있습니다. 네. 또 최근까지도 다스의 그 임원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에서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영 씨,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요. 그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김재정 씨, 그 다스의 최대 지주였던 김재정 씨가 있고, 예. 굉장히 그 상속세라든지 그 지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건 처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스의 사장과 감사, 다스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다스에 관련된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하였고, 최근에는 자택에서 다스에 관한 결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대중 씨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상은 회장, 또 한 사람의 지분 보유자는 이상은 회장이죠, 형인. 회장이 사망할 때는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그러니 아예 이 시점에 양심 선언을 해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는 걸 밝히자.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다스 내에 간부들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아직 그 양심 선언을 하지는 않았죠. 네. 사실 이게 무슨 양심 선언입니까, 근데? 네, 그렇죠. 아니 진실 선언이죠. 그냥 양심까지도 아니고. 그런데 선언을 하진 않았는데 심각하게 고려하고 내부에서 좀 그 방안을 좀 찾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저희가 이제 물론 뉴스공장 외에는 아무도 안 다뤄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실소유주라면 아주 뜨끔할 문서들과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네, 만약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안 다뤄주고 있긴 하지만 이 방송을 들은 관계자들은 뜨끔뜨끔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반응이 있을 법도 한데 혹시 반응은 없습니까? 주변에? 반응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들어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 회사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이어서 지금 직원들을 자꾸 다른 데 발령내기 시작했고요. 그만둘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초긴장 상태고요. 그래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의 문서 소각이 다스 공장 내에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좀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 넘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지금 취재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다스에서 핵심 인물을 띈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안홍구 청장님 옆에 앉아서 멀뚱멀뚱 심심하게 계시거든요. 잘 다녀오시고 이번 취재 관련해서 만약에 목적한 어떤 취재가 성공을 하면 현지에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바로. 네. 돌아오기 전에 바로 연결하죠.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자, 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주변에서도 꽤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짚고 있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스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 문서나 핵심 직원들을 짚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럴 겁니다. 예. 이거 기사를 안 써주십니까, 여러분? 자, 안 써주시든 말든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물려주기 위해서. 네. 김재동 씨의 처남이 갑자기 사망하고, 최대주였죠. 40%를 소유하고 있는. 사망하고 나서 그 재산을 정상적이라면 김재동 씨 유족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족 의견은 하나도 없고. 대안이 6개나 가지고 검토하죠. 문서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제 지난주에 분석을 했는데, 아니,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고 김재정 씨가 사망했는데 왜 유족들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검토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검토한 사람이 실소유주지 김재정 씨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5분 이내로 그 문서를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황이 또 있습니까? 예, 그 상속 이후. 상속 전에 이제 그 김재정 씨가 49%로 네. 그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예. 김재정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상속 유족들한테 이게 다 상속이 되고 일부는 상속 지분을 이제 세금으로 대신 내죠. 네네네. 상속세를 대신 내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김재정 씨 유가족이 49%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속세를 돈으로 내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한 정황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그 대안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상속 후에 지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죠. 건영미 씨라고 그 미망인이십니다. 네, 그 미망인. 분 이름으로 이제 24%가 가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물납한 재산이 기재부가 24%.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는 거. 예, 그걸 20%를 이제 가져가고. 기재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청계재단으로 5%를 이제 예, 기부를 하죠. 하죠. 예. 뭐 다를 기부한 건 아니니까 5%는 뭐 기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상속 전에 있는 그 구조 자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거든요. 그게 49%가 24, 25%로 나눠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상속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5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그 균형을 갖춰놔야지 어느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지배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성을 그렇죠. 짜놨는데 네. 그 이후에 되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 전과 똑같은 구조로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것이 상속 후의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김재정 씨 49%는 김재정 씨 미망이나 자녀들에게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녀들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속 지분을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포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포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될 된다고.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상속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인데 이거를 오히려 청계재단에는 5%를 기부하고 그 주식을 기재부에 그 상속세 대신 내긴 하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갔다는 상속을 안 했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한 일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제 이 상속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김재정 씨가 그 김재정 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상속 재산이 한 67만 평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의도 면적이 82만 평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여의도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예요. 예, 물론 그 안에는 지분으로 이제 있기도 예.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상속이 되면 그 지분이 그 소유권이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이제 예. 그게 그것도 똑같이 법정 상속인 경우에는 이제 미망인하고 유족들한테 그 법정 지분율로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로 돼 있는지도 어떻게 상속이 됐는지 사실 소유권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네.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방금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상속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진짜 자기 재산이었다면 김재정 씨의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면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지금 아예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양심 고백하자고 하는 내부 세력도 있다고. 예. 예. 그게 주진우 기자의 취재 결과고 아직 저희가 물증으로나 혹은 뭐 녹취로나 들려주지는 못했는데. 그 서류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네. 이 다스의 지분 변화 역시 오늘 시간 짧아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변화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들 중에 단 한 분인 미망인에게 다 몰아줬는데 예. 이것도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쭉 뿌려진다고 하면은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제3자가 개입할 것 소지를 막기 위해서 네. 그 물납을 통해서 파는 과정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다시 주에 하겠는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20%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년 전인데 예. 아직도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은 이게 이제 팔려 나가가지고 돈으로 국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주진우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47%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언젠가는 이제 또 상속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겠죠, 뭔가 예. 복잡한. 그때는 상당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 있는 20%는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예. 뉴스공장 그 청취자들 중에는 그 다스 주식을 매입하자는 운동을 좀 비싸지만 전망이 아주 좋다고 주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보 이익까지 하면은 자본금이 한 2천억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탄탄한 만하죠. 회사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다스 주식 매입을 한번 해서 국고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수익 모델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고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이죠,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있냐면 30여 년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호를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호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다 사실 무근이라며 윤창중 씨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궁금하게 너무 많은 사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경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팀에서 수사한 거죠? 네. 내막을 알고 있다. 내막을 알고 있다. 둘 다, 예, 지구상에서 몇 분 없는 분인데, 두 개가 교집합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안 하겠습니까? 왜 이분을 다른 라디오에서 섭외를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호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예. 까다롭겠지만, 예. 경호의 차원에서 볼 때, 경호하기 너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빡빡하겠구나라든가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아니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전직 대통령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실 때 반대 세력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래서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반대 교포들도 있어서 반드시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신변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도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네. 경찰이 그 주위를 알아서 탐색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호와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주민,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아, 환영객이라 하더라. 반대시뿐만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어.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아주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을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네.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교민들하고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네. 아주 그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자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네.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이거나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그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거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이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으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네.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가방.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네.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리고 오시면은 네. 인사하시고 네.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걸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그 경호를 하시다가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미 80년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30년이잖아요. 30년이면 사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30년을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그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정도도 변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사회나 혹은 교민 사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 많은 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왔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88년대 그때는 이제 경호가 붙으면은 우리가 특급, A급, B급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한 B급 정도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B급 정도. B급 정도. C급도 있습니까? 그렇죠. D급도 있고. 근데 네. 그때 한국은 어쨌든 한미 동맹 국가이긴 했지만 B급 정도였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자면 B급. 네. 네. 노태우 대통령은 B급으로. 그 당시는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B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B급에서 또 사실 A급으로 올라가는데
B급하고 A급은 진짜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럼 A급 대우를 받으셨나요?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한 B 플러스? B 플러스 중간에.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중간에. 올라오셨다 그때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네. B 플러스면 그러면 그때도 인기가 좋으셨으니까는. 300명까지는 아니고 예. 한 뭐 100명 정도 수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 네. 정도. 한 120명 그 정도. 120명 예. 정도. 그럼 A급으로 올라서게 된 건 언제쯤입니까? A급으로 올라온 거는 제가 경험한 거는 요번이 제일 컸습니다. A급이. 아, 그래요? 예. 여기 뭐 A급 중에서도 좀 거의 특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 이번에요? 예. 최고로 대통령께서는 최고 대우 받으셨죠. 미국에서도. 예. 앞으로는 뭐 더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그 한국의 뭐랄까요. 그 세계,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뭐 위상 정도가 변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시겠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네, 그렇죠. 예.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네. 이게 지금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맞습니다.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미국에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예, 서로 협조로서 예.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네.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그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수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네.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네.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아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찰 입장. 제가 궁금한 건 경찰 입장이에요. 아, 예, 예.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윤창중 씨 그때는 이제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당연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엇갈렸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찰에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사건 자체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쭉 조사를 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냈었다. 예, 피해가 있었다. 네. 예.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겠죠. 그게 뭐 그러겠죠.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특종이에요, 특종. 특종.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도 그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알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부인했어요. 예, 윤창중 씨는. 하지만 피해자 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걸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윤창중 씨? 미국에서
수사한 팀장님 오셔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지금 당시로서는. 그러면 기소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외교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에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관할 아니까 네. 우리들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했으니까. 네, 우리 책임 다 하고. 우리는 죄 있다 하고. 네, 그러면 또 기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또 거기서는 제가 있건 없건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교 문제는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 사실 공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한쪽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우리가 구워 삶으면 안 되죠. 그거 완전히 부정부패가 돼버리니까. 실제 죄는 있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무마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예,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경찰이 가장 잘 알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초 수사를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수사가 끝이 나면은 그 끝 후에 바로 이제 검찰로 기소를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요. 피해자 조사도 다 하셨을 것이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다 따져봤을 것이고 네. 당시에 각종 시스템이나 모든 걸 다 확인하셨겠죠. 네, 그렇겠죠. 필요한 것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 윤창중 씨는 성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미국 경찰은 결론이 내었다는 사실을 뉴스공장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 외교적으로 어떻게 무마됐는지는 저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소는 되지 않았다. 네, 그것이 결론이고요. 자, 윤창중 씨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빴습니까? 예, 죄를 졌으니까는 저희들이 수사했지 죄가 없으면 거기서 아예 기소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죄 맞네. 이렇게. 경찰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는 검찰로 기소를 안 넘기겠다.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하니까. 네. 네. 하여튼 저희들에서 제가 확실했던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의 통상적인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만큼의 사건이었습니까? 미국이었다면? 근데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1년 1년 근데 그게 1년 정도라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한국에서 말하면 좀 또 명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윤창중 씨 미국에 빨리 돌아왔거든요. 중간에 빨리 네. 안 돌아왔으면 1년 정도 계실 뻔했습니다.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여튼 1년 정도 나오는 네. 네. 공식적으로 밝혀드립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그 팀의 팀장이 수술하였고 유죄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 정도 사건은 1년 정도 수감되는 정도 사건. 이렇게 사형 이런 건 아니고요. 저 큰 사건 아니고 그런 건 1년 정도 그냥. 미국 방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신 이유가 세미나 참석차 오셨는데, 네. 이제 그건 경찰청에서 주최한 것이고, 또, 경찰끼리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세미나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검경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를 지휘하고, 그리고 또 기소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자면 경찰은 검찰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조는. 이게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들어온 시스템인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우리 검찰은 놓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은 이제 그 경찰과 검찰은 사이는 서로 뭐라 그럴까 협상 관계입니다. 서로 대등한 협상 관계다. 뭐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왜 수사를 할 수 없냐? 검사가 만약에 경찰 수사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검사는 증인으로밖에 책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그 검사는 그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배제해버린다. 네. 그 증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증언을 하고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를 보고 이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혐의에서 경찰이 수사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기소했을 때 우리가 재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인 판단을 하고. 그거를 네. 보고 만약에 유죄 판결에 또 미세함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소 중지가 되죠. 맞아요. 이건 부족하다. 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경찰하고 협상으로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미리 와서 이거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봤자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고 재판에서 죄는 있는데 부족하니까는 재판을 끌고 와서 나중에 검찰이 골탕을 먹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 이길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얘기해줘서 무죄가 나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소를 이제 기각을 하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우리는 업무는 끝났으니까 기소 기각으로서 그럼 이럴 수도 사건이 있겠군요. 종료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수사를 보강해 나오. 네.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있겠군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봤을 때 추가로 뭐 수사를 해달라는데 그 경찰도 판단해서 추가 수사하는 게 뭐 완전히 그 어긋난 행동이라면 아예 안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검찰이 요구해도 거부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뭐 거부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네. 또 재판에 뭐 판사의 성향을 봐서 이거는 네. 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해도 경찰 입장에서 아니다 이 수사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서 한쪽에서 힘이 쏠리지 않게끔 한쪽이 다 하면은 이게 부정부패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비유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저 기장이 바로 대통령이구나. 네.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부기장이 국회의원, 국무총리다.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 플라이트 어텐던스라고 이렇게 같은 직원들 있죠. 승무원들. 예. 승무원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그럼 저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국민이죠. 예. 그러면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날개가 누구냐면 왼쪽 엔진하고 오른쪽 엔진은 검찰이고 예. 오른쪽 날개는 경찰이죠. 예. 근데 그리고 뒤쪽 날개들은 다른 공공기관이고 근데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잘 손발을 맞춰가면서 협조적으로 동등하게 해야지 이 비행기가 안전한 데로 가고 또 앞에서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잘 운행하시고 그 뒤에서 이제 승무원 되는 우리 국회의원께서 잘 협조를 하면은 이 안전까지 아주 잘 도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그 잘 통하는 비유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겁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아마 미국에서 경찰 생활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완전히, 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딱 한쪽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 싫어하면 혼자서 거기서 뭐 어떻게 뭐 그렇죠. 조정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네, 왜 한국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평생 전혀 다른 시스템을 경험하신 분의 시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쉬울 따름인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윤창중 건 그 수사 파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잘 보관돼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저희들이 보관돼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이니까는 이제 만질 수도 없고 예. 그거는 뭐 저야 뭐 잘 밑에서 보관돼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예. 잘 보관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도 다 기억나시죠? 네. 뭐 왜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은 뭐 왜냐면 제가 반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윤창중 씨 연락을 받으면
근데 저희가 또 팀장님 전화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기록상은 어떻게 돼 있냐고.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분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혹시 이제 워싱턴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워싱턴 경찰의 입장이 궁금할 때 혹은 윤창중 씨의 반론이 있을 때 저희가 전화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받아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국인으로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 지금 최장기 기록을 세운 것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오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진우의 뉴스공장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타임머신 문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네. 오늘은 상상 문자가 더해지네요. 예. 분당 구청 앞 뉴스공장 공개방송 너무 즐거웠어요. 하지도 않은 방송. 좋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안원구 청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잠시 지금 다스 주식 20%가 재경부에 지금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리고 몇 년째 있다. 이게 정말 너무 비싸서 안 팔린 건지 아니면 팔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혹이 있다. 는 취지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주에 비싸서 안 된다니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다스 주식 매입 국민운동을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번뜩 자 이런 문자 많이 보내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원구 청장님의 책에 대해서 응원하려고 구입했는데 재미까지 하다고 재미까지 할까요? 그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요즘 저수지 게임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제가 얼굴이 훨씬 작다고 감격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상상이 됐던 걸까요?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1주년, 네, 저희 많이들 찾아주시고, 그때 이낙연 총리 오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게임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저수지 증강현실 게임을 만들어 보았다는 분이 있네요. 네. 예. 아직은 안드로이드 버전밖에 없나 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TR 게임 2017 네,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저수지 게임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한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도 하셨고,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고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문결연구소 소장님이시도 하신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치가? 위치는 연남동에 있고요. 예. 네, 근데 내년에는 아마 이사 갈 것 같아요. 이 연구소가 소위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건 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회원제. 사단법인은 회원제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명이나 해야 이제 자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50명 되나?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모르겠는데 50명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인문결이니까 인문학을 연구하는 데죠.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소 중에 네. 50명이면 작은 겁니까? 보통의 크기입니까? 근데 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좀 종류가 달라요. 다른 데는 보통 유료입니까? 유료? 회원은 당연히 유료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회원은 그 자기가 이제 회비를 냈을 때 정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거기서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강의가 열린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강의를 듣는 이런 식이 그 인문학을 하는 제야의 인문학을 하는 그런 데가 이제 주로 많죠. 그런 형식이. 알겠습니다. 정태인 수장님은 본인 연구소를 열심히 칼플라니 연구소를 홍보를 하시죠. 홍보를 하시고 일주일에 10명씩
가입자가 늘었다고 최근에 줄었다고 지금 불만이신데. 네. 그러면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세요 와가지고. 인물 교환 연구소. 네. 얼마입니까 1년에? 그 한 달에 2만 원인데 싸죠. 얼마나 쌉니까? 네. 혜택은? 혜택은 모든 혜택 다. 뭐 공간 그다음에 강의 뭐 또 물론 연구에 당연히 동참할 수 있고. 연구 혹시 동참, 강의 참석, 예. 그다음에 공간 이용. 예.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다. 그럼 얼마든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활동 참여. 예, 그런 것들을 유학을 갈 수 있는 컨설팅. 그렇죠. 컨설팅까지. 네. 이거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다 해주는 거 보통 상인데. 예. 너무 싸죠. 네, 일단 다 해준다고 지금. 자, 오늘은 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랜만에 그 나오셨는데. 메인부터 할까요? 아니면 곁가지부터 할까요? 지금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메인으로 총 몇 가지입니까 오늘? 총 3가지를 제가 그럼 말씀드리려고 곁가지를 하는데. 빨리 치고. 네. 예, 그럴까요? 메인으로 하죠. 네.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곁가지. 그 전술핵 이야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죠. 네. 그 야당 의원이 이제 미국까지 가서 미국 그 정계 인사들 만나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사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 그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정치계 인사들은 좀 분분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핵 우산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굳이 전술 핵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반대했다고 하고 네. 들어왔죠. 예.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떠냐? 예.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그 한반도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핵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을 가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핵을 터뜨려서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전상인 중에는. 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즉시 북한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핵을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한반도에다가는 안 쓰죠. 네.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국에 쏴도 북한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남한에 쏴도 남한에 쏘면 자기들은 같이 사라져요. 같이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너무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미국으로 쐈다가는 미국에 의해서 사라지고 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유럽에서도 북한이 핵을 쓰는 어떤 그런 쪽으로 뭐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최근에 그 프랑스의 한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핵 민족주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념 대립상에서 그 갈등 속에 이제 우리 냉전 체제에서의 네. 무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민족주의의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무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북한이 핵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남한이 또 핵을 가진다? 그럼 옆에 있는 일본이 그럼 우리가 또 안 가질 수는 없지. 우리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 세계의 그 비핵화가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핵이 민족적 갈등의 어떤 무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21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어떤 큰 그 문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날까봐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핵이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우리 넘어갈까봐. 지구촌이 네. 넘어가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물꼬가 터져서 이제 주변국들이 사실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길어봐야 1, 2년 이내에 가질 수 있는 정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일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당연히 사실은 저는 이 위기가 뭐랄까요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 중에 일본의 의도도 네. 예. 그렇죠. 지금 아베 일부- 총리의 지지가 올라가면서 예,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키우는 건데 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띄우는데도 위기를 굉장히 띄우잖아요. 네. 이 북한 핵을 일본의 이해도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과장하는 일부러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수도 또 이용하죠. 예, 공포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정부를 때리기 좋은 아주 좋은 소재니까요. 그렇죠. 예,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술핵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곳곳에서 파놓은 어떤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꼴이다.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빨리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 유엔 총회가 내일부터 열리죠. 뭐 원래 정해진 날짜고, 그러니까는 9월 셋째 화요일 날 원래 열리게 돼 있고,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면은 역시 북한 문제죠. 그 북한 문제가 어느새부턴가 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됐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상 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마 민주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임이사회보다 총회가 더 세력이 없는 더 권한이 없는 거의 유일한 어떤 단체가 아닌가 유엔이 일종의 학급회의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 이게 외교냐 사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사교 무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첫 이제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다자 외교 틀에서의 어떤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큰 무대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사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적인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엔 안보리에서 다 결정된 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 총회에서는 그냥 그 좀 심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거수기 역할밖에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메인이 나오나요? 로힝야 쪽. 로힝야. 5분으로 이걸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5분 안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만 우리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들었는데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우리가 영국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의 뭐라고 할까요?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 만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분쟁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 제국주의가 나옵니다. 반드시. 꼭 영국이 나와요. 영국, 네. 프랑스, 서구 제국주의. 맞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예. 네, 이번에 근데 영국이 유독 많은 것이 뭐 우리가 그 서아시아에서도 영국이 등장하고 얼마 전에 중국하고 인도 간의 갈등 우리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이 아프리카도 나오고. 가면 영국이 등장하고. 아프리카 프랑스가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이번에도 또 아프리카는 이제 프랑스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시아는 또 영국이 많이 이번에도 영국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로힝야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느냐면은 원래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미얀마와 같은 민족이라든가 언어를 쓰는 족이 아니죠. 종교도 말하자면 벵갈족.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아 쪽하고 좀 가까운. 근데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를 하면서 소위 그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고 로힝야족을 벵갈 쪽에서 데리고 오죠. 예, 그래가지고 이주시켜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관리를 소위 말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는데 매니저 역할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그때는 버마였죠. 버마 사람들이 땅을 뺏어버렸죠. 그렇죠. 뺏어가지고 이민족한테 준 거예요. 당연히 버마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원수가 됐죠. 로힝야족이 당연히 밉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갈등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버마, 미얀마 뭐 하는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 미얀마하고 버마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언어학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원래 이제 버마라고 썼던 것을 미얀마로 바꿨는데 그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다시 이제 버마로 이렇게 바꿨던 거죠. 그랬는데 영국 식민지가 끝나면서 다시 미얀마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국은 자신들이 식민지를 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버마라고 부르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미얀마라고 이제 왜냐하면 정식 지금 명칭은 미얀마니까 미얀마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미얀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로힝야 돌아오시죠. 네. 명칭 너무 길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힝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미얀마 안에서도 다른 그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소수 민족과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힝야족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영국 지배 상황에서 어떤 그 매니저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은 당한 입장에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민족하고도 또 이렇게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얀마 정부가 좀 이렇게 방치했다고 할까요? 묵인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소수 민족끼리도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수 민족인 버마족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로힝야족이 결국은 견디질 못하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방글라데시에서도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방글라데시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정도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힝야족이 사실은 그 전체를 따지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220만 정도 된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저는 영국이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영국이 가장 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잉태시킨 건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 지역을 식량 기지하면서 네. 그냥 원주민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다루기 쉬우려고 미얀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옆 동네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 나라 땅을 뺏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영국이 식민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사람들 자기 동네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돌아갈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힝야족을 좀 잘 봐달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 여기 기원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네.